제가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보신 바와 같이 한국 독립 애니메이션계의 거장이자 상업 영화의 총화로 거듭나는 연상호 감독의 인사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만 감독 연상호입니다. 옆에 모신 조영각 집행위원장님은요, 독립영화의 든든한 대들보이자 그리고 연상호 감독님 애니메이션 전작인 돼지의 여왕과 사이비의 프로듀서로 참여하셨었거든요. 예, 인사 말씀 네, 조영각입니다. 조영각 PD님은 요즘 팟캐스트를 이렇게 하시고 있잖아요. 심심해서 연상호 감독이랑 작업을 안 했더니 네. 저를 괴롭힌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감회가 새롭네요. 유지양하고 사이비 두 영화의 전 세계 관객을 합쳐도 10만이 될까 말이야. 전 세계 관객을 딴 영화제를 포함해서 근데 한 달 만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그걸 지켜봐도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영화주간지 매거진의 장성란 기자입니다. 서울역 보시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부산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연상호 감독님 전작들도 다 지켜보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번 작품에는 직접적 참여를 하지 않으셨지만 네. 감독님의 영화 세계를 쭉 지켜오신 분으로서 이번 서울역이 그 두 전작들과 특히 애니메이션 전작들과 어떤 점도 좀 비슷하고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좀 더 그 서울역이 그 두 영화랑 상당히 비슷한데 저는 부산행을 먼저 봤거든요. 부산행에서는 조금 그 꼬인 인물이 별로 없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서울역은 역시 그 이전 영화들의 주제에 연장선상에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상황들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예전에 먼저 봤거든요. 제가 서울역 시나리오 쓴 것까지 보고 이제 그 다음에 가다가 안 해드리고 천만 감독을 제가 참 PD입니다. 그랬는데 그 부산행에서 어떤 보여줬던 것들하고 서울역하고 보여줬던 거 이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많이 다르게 느껴졌는데 서울역은 그 전작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었고 제가 느낀 것보다 좀 더 인물들이 심플해져서 연상호 감독 인물들이 단순하거든요. 복잡한 상황에 놓인 단순함을 표현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옥도 사람들이 단순해요. 내가 축복에 가는데 과연 가는 게 맞을까 이런 그 상황을 복잡한 미션을 주거든요. 서울역에 있는 이 노숙자들과 좀비 이런 사람들이 비슷비슷한데 그게 이상한 인물이 하나 개입하면서 그대로 복잡함과 혼란에 빠져들게 만들고 관객들에게 이제 임팩트를 확 남기는데 그 전작하고 서울이 상당히 비슷하게 느껴졌고 부산행은 그 복잡한 상황에 빠지지 않게 이렇게 가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산행 보셨겠지만 부산행 두 여성분이 살아남잖아요. 쭉 이제 오는데 이전 연상호 같은 거기 헤드샷을 날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따가 객석에 질문할 시간을 드릴 텐데 다들 연상호 감독님 영화 지켜봐 오셨으니까 스스로 느끼셨던 어떤 이번 작품의 차이점 아니면 비슷한 점 같은 거 같이 얘기해 주시고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얘기가 부산행의 모티브가 되고 또 이제 프리퀄의 작품으로 먼저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여기서 보신 서울역이. 근데 저는 약간 돼지의 여왕 사이비와 또 이제 부산행 서울역을 조금 나눌 수 있는 좀 기준점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는데 이 얘기 드리면 연상호 감독님 어떻게 답해 주실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 그 전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캐릭터 위주의 그 사람이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모순점, 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려고 하는 모순점을 통해서 이제 되게 날카로운 사회의식을 보여주신다면 오히려 그 서울역과 부산행은 약간 그 인물 개인이 돌출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다 속해 있는 그 전체 환경과 상황과 풍경 자체가 이제 주제로 돋보이는 영화들이 아닌가 좀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서울역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울역 같은 경우는 좀 돼지왕하고 사이비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영화를 만들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의 이야기, 그 예전에 돼지왕하고 사이비가 좀 뭐랄까 말
말 그대로 캐릭터 중심의 이야기라면은 그 서울역 같은 경우는 좀 배경이 좀 중심이 되는, 오히려 배경 자체가 캐릭터인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영화는 이 카메라는 중점적으로 이제 캐릭터들을 비추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이 서울역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중심이 되는 캐릭터는 사실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예를 들면은 그 뭐랄까요, 뭐 실제로 서울역이라고 하는 공간도 되게 재밌어요. 이게 서울 역사를 그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는 굉장히 그 뭐야 큰 우리 미생 건물도 있고 그런 거 하면 서부역이라고 부르죠. 네. 그 뒤편은 굉장히 그 아주 낮은 건물로 되게 아주 허름한 건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되게 재밌었고 뭐 여기 노숙자들이 나오는 풍경 같은 경우도 뒤에 이제 간판 되게 화려한 뭐 집을 이야기하는 간판과 노숙자들의 모습 그리고 캐릭터들이 계속 도망다니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공간들에서도 간판 같은 것들이 메시지 같은 걸 계속 던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공간이 되게 중심이 되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일종의 모티브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곤사토시라고 하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감독이 있는데 곤사토시 감독이 이제 동명각파더라고 하는 작품을 물론 이제 내러티브가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곤사토시의 동명각파더라고 하는 영화의 이제 그 뭐라고 코멘터리를 보면은 그 배경 자체가 일종의 캐릭터가 돼서 동명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들을 이제 감독이 보고 있는 이미지들을 이제 이야기에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그게 되게 마음에 와닿아서 어떻게 보면은 그 서울역이라고 하는 작품이 그런 작품이 되기를 좀 바랬던 것 같고요. 뭐 부산행도 좀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부산행도 이제 뭐 기차와 좀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일종의 하나의 캐릭터가 되는 영화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따 마이크를 드리면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분기점으로 영화를 좀 나눌 수 있겠지만 사실 좀비라는 키워드를 놓고 봐도 그 부산행과 서울역이 또 되게 감독님의 영화 세계 안에 되게 특징들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감독님 애니메이션은 다른 어떤 실사 영화보다도 한국 사회의 현실을 되게 적나라하고 사실적으로 나타내는 작품을 많이 만드시잖아요. 근데 부산행을 보니까 실사 영화에서는 오히려 되게 장르적 쾌감을 극대화하시는 연출을 하시는 걸 보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르적 특성을 되게 깨는 연출을 하신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부산행, 네, 감독님의 실사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특징에 대해서. 사실은 뭐 실사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특징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부산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일정 부분의 예산이 들어가는 영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와이드 릴리즈, 되게 큰 규모의 와이드 릴리즈가 되는 영화인데 이게 일종의 하나의 센스만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센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보통 저도 이제 영화를 만들 때 뭐 이 영화를 봐주는 사람을 대상을 어느 정도 느낀단 말이죠. 근데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는 사실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는 영화인 거죠. 근데 그게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렇게 과학과의 대화에 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뭐 전혀 영화를 진짜로 뭐 1년에 한 편 정도 본다든가 그런 분들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는 영화 그리고 그런 보편적인 관객의 를 대상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욕심을 버렸다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게 너무 영화가 어려우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 돼지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고 사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내적인 의미나 영화적 의미 같은 것들이 사실은 100%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 있는 분들.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실제로 뭐 돼지왕이나 사이비의 여러 가지의 비평, 우리나라에도 비평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매체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아주
특정적인 부분은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많이 얕은 정도의 수준인 거죠. 근데 사실은 돼지영화 사이비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매니악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였다고 한다면은 부산행에서 사실은 뭔가를 대단한 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좀 뭐랄까 무의미해 보였어요. 무의미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대중적인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제가 느끼는 센스 같은 게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좀 영화를 만들었고 예를 들자면은 뭐 어떤 사회적 메시지라 한다면은 조스에서 보여지는 사회적 메시지나 다른 대중 영화들. 네네네 뭐 스필버그 조스가 사회적 메시지가 적다고 해서 후진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훌륭한 장르 영화인 거죠. 사회적 메시지가 있어요, 제주도도. 아 그렇죠, 있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돼지여왕에서의 보여주던 어떤 여러 가지의 메시지와 조스나 드라이브 같은 영화에서 보여지는 사회적 메시지의 질이 다르다는 거죠. 질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게 낫다, 어느 게 틀리다가 아니라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그 되게 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레이어가 어떤 방식이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의 관점으로 사실은 여러 다른 예산의 영화를 만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부산행을 봤을 때 감독님의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 애니메이션 감독님이 만들 수 있는 실사 영화라는 점에서 오히려 대중 영화라는 관점으로 볼 때 되게 장르에 따라서 연출력을 팍팍 그에 적합한 연출력을 성공하실 수 있구나 이런 게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네, 그 두 전작들을 같이 하신 프로듀서 입장에서 부산행을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저는 되게 걱정을 많이 했고 그 사이비가 끝나고 사이비의 목소리 배우를 권혜여 선생님이 하셨거든요. 사이비 끝나고 부산행 들어가기 전에 같이 술을 마시면서 연상호 감독이 이미 작년 애니메이션 2편을 했지만 실사는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권혜여 배우 같은 경우 실사를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드라마도 해보시고 저랑 둘이 앉아가지고 야 상호야 지금 실사를 안 해봤으니까 촬영 감독한테 잘해야 되고 배우한테 컷을 부를 때 제발 크게 불러라. 신인 감독이 너무 앉아서 컷 이러면 안 된다. 권혜여 선배가 그런 얘기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제발 뭐 흥행을 조지시고 현장에서 스태프들한테 까이거나 무시당하지 않기를 막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부산행에 나와 깐느 간 다음에 권혜여 선배하고 저하고 한국에서 둘이 만나서 우리가 지금 깐느 감독한테 무슨 소리를 한 거야. 너무 재밌다. 우리 좀 미친 것 같아.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 연상호가 잘 했기 때문에 영화를 못 봤을 때지만 잘 했기 때문에 깐느를 가지 않았을까 싶었고 저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 현장에 없잖아요. 한 1년 내내 엉덩이 쌀로 하는 거예요. 엉덩이 쌀로 앉아서 어깨 빠지도록 많이 그려요. 모니터 2개 놓고 하나는 그림 모니터, 하나는 거의 뭐 뮤직비디오라든가 걸그룹 뮤직비디오라 이걸 써놓고 그래서 이걸 막 그리거든요. 1년 내내 그걸 하는 그러니까 영화가 1년 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엔지 장면 있잖아요. 손이 거꾸로 붙어 있다든가 귀가 거꾸로 붙어 있다 이거는 얼굴을 보다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딱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거는 녹음을 하는 데거든요. 의장도 그렇고 사이비도 그렇고 이제 의장 사이비는 기성 배우들이 성우가 안 한 기성 배우들이 하셨죠. 특히나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제가 많이 캐스팅을 했고 연상원도 그 의미하에 그러면 녹음실에서 이제 모이잖아요. 배우들 그러면 뭐 엄마 아버지 연기 했는데 둘이 시사회 때 만나고 그래요. 한 시간 동안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보면 연상원 감독이 배우들을 디렉션을 할 거 아니에요. 녹음할 때 그때를 보면 나는 실사영화 감독이 현장에서 뭐 배우 디렉션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온몸으로 해요. 뭐 이렇게 연기를 디렉션을 잘하고 다른 애니메이션 감독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해요. 정말요? 네, 대부분 또 성우랑 하기 때문에 성우들도 되게 잘하시거든요. 근데 배우분들이 또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하는 거랑 좀 다른데 그러면 보면은 배우 디렉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걱정을 좀 안 했던 것 같고 부산행을 보고 깜짝 놀란 거는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사이비 같은 나쁜 악당이 이 관객을 꺾지르면 어떡하나 뭐 그랬는데 마동석이
그러진 않겠지만 마동석이 나온 사람들이 준비를 걱정하는 상황이 만들잖아요. 근데 어떡하지 지금. 마름이가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다른 그 상업 영화들보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고 어두운 구석들도 없고 그러면서 한국 사회의 단면들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내가 몰랐으면 팬이 될 만한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그 감독 괜찮은데 이럴 만한 그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말아주는 거 아닙니까 진심으로 말씀. 네네네. 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걸그룹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걸그룹 많이 안 봐요. 저는 모니터를 하나 쓰는데 스태프들이 좀 많이 봐요. 스태프들이 네. 지캠 뭐 이런 거 있어요. 아, 뮤직비디오를 보는 게 아니라 지캠 봐지. 이것저것 많이 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애니메이션에 도움 주시는 걸그룹들께 인사드리고요.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전 걸그룹 멤버와 영화를 찍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저도 그 말씀에 되게 동의해요. 그러니까 많이들 그러셨겠지만 부산행을 보면서 연상호 감독님이 이런 연출을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역시 연상호 감독님이구나 하는 부분이 이제 같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그게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감독님 영화는 그 제목에서도 다 유추할 수 있지만 돼지의 왕 하면 학교폭력, 사이비 하면 사이비 종교, 그리고 이제 서울역과 부산행은 좀비라는 소재로 이제 딱 특징이 지어지잖아요. 근데 감독님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내러티브가 뭐냐면 그 소재만 딱 들었을 때 느껴지는 아주 전형적인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리는 건 되게 전반에 아주 조금이거나 중반까지만 나타나는 이야기고 결국은 그 뒤로 가면 그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안에서 일어나는 되게 선악의 갈등, 도덕적 갈등, 아이러니 이런 게 결국은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근데 오늘 지옥을 보니까 그게 더 분명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 내러티브의 특징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네. 무슨 얘기를 들은 게 있었는데 옛날에 선했던 인물이 좀 악해지는 좀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관객 입장에서는 네, 그런 거죠. 뭐 피해자이거나 아니면 좀 정의로운 사람인데 아니게 변화하는 좀 과정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좀 그런 거에 재미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사람마다 맞다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네. 항상 맞다고 생각하는 게 배신을 하는 순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자기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배신을 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런 지점들을 좀 재미있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게 되게 재미있는 지점이라고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사실 그 소재가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서울역이나 부산행에서도 이제 좀비 갖고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그 영화에서 왜 좀비가 됐고 뭐 좀비가 얼마나 악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좀비에 이제 대항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서울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울역에서 진짜 괴물이 누군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게 진짜 좀비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질문이 이제 특히 결말로 갈수록 얘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감독님 영화에서 보면 돼지의 왕이나 사이비 같은 데서도 괴물이라는 단어가 되게 그런 정말 결정적인 누가 진짜 이 영화에 가장 나쁜 얼굴을 하고 있는 존재냐를 얘기할 때 되게 등장하는 단어더라고요. 괴물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괴물이요? 네. 아이고. 제가 요즘에 좀 인터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게. 원래 제가 기자간담회 때 지능이 참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 지능이 굉장히 보통은 감독들이 그 영화를 자기가 다 알지 않잖아요. 만들어도 그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보통은 독립영화들은 검색해서 다 봐요. 다 보는데 지금 뭐 볼 수도 없고 너무 이제 반응이 많기 때문에 의외의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소화 수치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 영화에서 가장 사실 이제 영화를 다 봤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그 아버지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게 드러났을 때 저 사람이 가장 어떤 좀비보다도 극악한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걸 그려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게 그 좀비 영화를 이제 서울역을 처음 만드는 건데 이 좀비 영화를 좀 뭐랄까 좀 클래식하면서 좀 새롭게 만들고 싶었어요. 좀 좀비 영화라고 하는 거를. 근데 이제 좀비 영화의 클래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어떤 뭐 좀비라고 하는 게 뭐 조지 로메로가 만든 좀비 자체가 분명히 그게 상징하는 사회적 함의 같은 게 있단 말이죠. 네. 이제 대부분 이제 그것에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영화들인데 제가 좀 그런 클래식한 좀비 영화들한테 의문을 느꼈던 거 뭐냐면은 그럼 좀비가 함의를 하고 있는 대부분 이제 대중이라든가 이제 대중이 가지고 있는 공포라고 하는 것의 어떤 모양새라고 한다면은 그게 왜 항상 타자화되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주인공도 대부분 소시민이란 말이에요. 조지 로메로의 혹은 그 이후에 계속 뭐 월드제트나 뭐 이런 영화들 뭐 빼고 옛날 이제 클래식한 좀비 영화들은 대부분 이제 같은 존재란 말이죠. 좀비와 주인공들이 같은 존재인데 타자화되어 있는 거야 항상. 타자화되어 있고 그게 타자화되어 있으면서 사실은 그 관계의 역전 같은 거를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했던 게 클래식하면서도 이 관계의 역전을 보여줄 수 있는 좀비 영화를 해야겠다. 예를 들면은 계속 이 주인공이 쫓겨다니잖아요, 좀비한테. 그러니까 이제 되게 타자화되어 있는 존재인 거죠.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오히려 관객이 좀 이 좀비가 된 주인공이 차라리 좀비가 돼서 다행이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 다른 좀비들이 오르르 막 달리고 뭐 경찰들을 공격하면서 끝나는 그 엔딩이 어떻게 보면은 좀비 세상이 돼서 차라리 다행이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엔딩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일종의 타자화된 좀비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좀비 영화의 기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민중과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포의 대상이다. 타자화된 대상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이제 타자화된 게 아니라 이제 아주 반대로 주인공들이 되는 과정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첫 번째 컨셉이었어요. 이 서울역. 맨 처음에 생각하신. 좀비 영화에 되게 클래식하면서 그 전에 뭐 보여주지 못했던 좀 관계의 역전 같은 걸 좀 보여주자. 그런 게 사실은 첫 번째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혜선이 결말에 좀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렇죠. 제가 관객과의 대화 진행하면서 감독님들 중에 지갑을 이렇게 책상에 올려놓는 가방을 안 갖고 다녀요. 네. 이렇게 옆에 지갑이 있으니까 되게 권위가. 이게 지갑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많이 들었나요? 여기 불편하죠. 그 조영각 위원장님은 서울역의 결말을 어떻게 보셨어요? 이 영화가 진짜 지목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대상이 뭐라고 보셨어요? 저는 이제 영화에서 의도적인 반전을 별로 이렇게 즐기는 편은 아닌데 연상호 감독은 그걸 되게 영화적인 장치로 잘 활용하는 이제 감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역도 그 사이비를 진행될 무렵에 연상호 감독이 여러 아이템을 가지고 뭘 쓸까, 뭘 써서 다음 거를 할까 고민을 하는데 좀비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이었고, 근데 얘기하자마자 알겠다, 좀비를 쓰겠다, 서울역의 좀비들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거의 한 달도 안 된 시나리오로 딱 나와서 제가 딱 봤을 때 지금 이대로 만들면 되겠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생각하는 과정이 되게 길고 뭘 할까 하는 과정이 되게 길고 그걸 결정하면은 그 바로 그 시나리오를 써서 준비에 들어가는 이제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이비도 그랬고 서울역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그 인물이 이제 아버지가 아닌 거는 저도 시나리오를 보면서도 되게 놀랬지만 그게 연상호 감독의 어떤 특징, 영화적인 특징, 그 캐릭터가 어떤
반전을 보여줬을 때 그 이전까지의 얘기들이 다 뒤집어지고 모든 그동안 전개과정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 영화적인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서울역의 풍경. 여기 영화에 서울역도 그렇지만 좀비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네. 뭔지 몰라요. 지금 이 하루밖에 안 됐잖아요. 서울역도 하루 동안의 얘기고 부산행도 하루 동안의 얘기예요. 이 두 사건이 서울과 부산 간 기차 안에서 일어난 저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고 봐요. 며칠 동안 누가 따라오고 이게 아니라 순식간에 노숙자인 줄 알았던 어떤 약국에서 그냥 감기약 사러 간 줄 아는 사람들이 좀비인 거예요. 그리고 좀비가 안 된 사람들도 저 밖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경찰이 막고 있어요. 그 어떤 풍경, 거기에 물대포도 있고 차벽도 있고 경찰도 있고 한쪽에 좀비가 있고 한쪽에는 노숙자도 있고 서민들도 있고 이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있는 어떤 서울의 풍경, 서울의 풍경 자체가 그걸 그림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고 싶었고 그게 훌륭하게 표현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반전 때문에 그런 앞에 얘기했던 좀비 바이러스라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객분들이나 이런 데 놓치지 않을까 이런 그게 걱정이고요. 저는 이 단면이 한국 사회 지금 현재 한국 사회 풍경이 아닐까. 막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뭐 사드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직접적으로 대입하지 않더라도 그 좀비의 특징은 그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 친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분명히 같이 싸우는데 언제 누가 될지 모르는 이제 그런 급박한 상황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고 근데 이게 잘 몰라요. 이 경찰들은 쟤네들이 누군지 뭐 똑같은 거죠. 보기에 노숙자하고 좀비하고 똑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어떤 풍경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고 반전은 영화적인 어떤 극적 장치로 활용하기에 좋은 그리고 그 끝맺기가 쉬운 쫙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사건을 다시 한번 관객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 장치로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아주 훌륭한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풍경이 되게 중요하고 거기 특히 영화 중간중간 드러나는 배치 상황이나 그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영화 속에서 규정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걸 넘어섰을 때 연상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마치 혜선이가 인간으로 살아남기보다 그냥 좀비가 되기를 아예 마지막에서 자기가 선택하는 물론 그게 변화 과정의 일부지만 그냥 이럴 바에 차라리 좀비로 사는 게 낫다 싶어서 자기가 선택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다고 합니다. 마이크가 막 혼내요. 네 그렇다고 하니까 너 일자. 네. 아 무슨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마이크 때문에 까먹었어. 마이크가 네, 덜 혼내해 주시는 걸로. 여기 되게 좋네요. 이게. 진짜 좋은데요? 저희 작업실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몇 편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역 많이 봐주시면 네, 좋아지지 그렇죠. 않을까요? 서울역을 많이 봐주셔야 되는데 나는 안 봐주실 것 같아서. 영화에 심파가 있어야 잘 되는데. 이게 불안이 있어요. 연상 감독이. 아까 제가 정말 오랜만에 그 지옥을 봤는데 지옥을 보셨잖아요. 지옥 보면 그 안경 쓴 친구가 젊은 날에 약간 닮았어요. 잘생긴 버전의 연상호 같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랬죠. 그걸 보면서 연상호 감독의 아름다웠던 지금 돌이켜보면 아름답지만 당시에는 흑역사였던 그런 이제 한편 시절에 생각이 나는데 상당히 그 자기 작업에 대한 이 에너지, 열정과 이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옆에서 보는데 이게 약간 부담스러워. 왜 이러지? 그게 2002년 모일 때 그 기억을 만들어서 여러 영화제를 다니면서 영화 어떻게 봤냐? 좋다.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상 달라고. 상 달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이제 그 나름대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든가 성공은 자기 작업을 하려면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있었고 그게 되지않은 이후에 10년 만에 장편을 만들고 되지않은 이제 누가 상을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해외 상 막 보내오더라고요. 알아서 지옥을 보면서 단편 때 못 받은 상을 장편으로 다 받고 있어요. 영화제마다 감독을 했어요. 단편할 때는 상을 좀 못 받긴 했어요 제가. 한국이 좀 없는 감독이었어요. 왜냐면 애니메이션이고 애니메이션이 많지 않고 그리고 그때도 지옥이 되게 긴박감 있고
잘 만든 영화인데 기존 애니메이션들이랑 다른 거예요. 애니메이션들이랑 기대했던 거랑 다른 거고 영화제에서도 아니 이건 뭐 실사를 하지 왜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했지? 그리고 잘 모르고 이러니까 좀 평가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돼지양 장편이 나오면서 돼지양 때도 그랬어요. 상을 주면서도 실사를 하시지 그랬었어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저랑 이렇게 다니면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사람들이 무례한 게 아닌가. 왜 애니메이션 감독한테 자꾸 실사를 하라고 그러냐. 좀 좋은 뜻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결국은 실사를 하겠잖아요. 예언 같은 거예요. 좋은 길로 인도하는. 좋은 길로 인도가 자기도 모르게 된 거예요. 괜한 짓을 했었나 봐요. 근데 사실 근데 그게 궁금하긴 해요. 예를 들면 감독님들이 영향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 재패니메이션 같은 것만 해도 약간 SF의 어떤 성향이 있거나 약간 판타지가 섞이거나 하는 작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감독님 영화에 그런 장면들이 있거나 하긴 하지만 조비라는 소재도 그렇지만 사실 감독님 영화의 애니메이션의 힘은 어떤 한국 실사 영화도 보여주지 못하는 극사실주의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영향받은 여러 애니메이션들이 있는데 좀 뭐랄까 대부분 다 좀 뭔가 이게 감정이 되게 중요한 영화죠. 감정? 예를 들면 뭐 옛날에 저희 스태프도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어디다 얘기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애니메이션으로 아키라를 꼽는데 아키라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서 왜 충격이 나오지 않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키라를 보면서 제일 좀 놀랐던 게 그 주인공 나네다라고 하는 주인공과 네스오라고 하는 주인공 간에 애증 있잖아요. 그게 이제 둘은 적이면서 되게 친한 친구인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거에서 되게 막 뭔가 이렇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애니메이션도 그렇게 되게 뜨거운 감정이 느껴진다. 네, 그 그림으로서 막 그런 것들이 막 어린 시절에 막 뭔가 되게 충격을 받았던 거 그런 거에서 사실은 되게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후에 뭐 원사토시 감독이나 원사토시 감독도 파프리카라는 작품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다 그냥 되게 실사에 가까운 작품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면서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힘들었다는 점은 뭐냐면은 이게 요즘에 특히나 좀 많이 느끼는 건데 한국에서는 애니메이션으로 사실 평가하지 않고 실사 영화로서의 애니메이션으로 평가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실사 영화의 기준에서 애니메이션을 평가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그 자체로서의 평가가 사실 되게 없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약간은 이 한국 영화의 그게 애니메이션만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일종의 장르 영화 문법에서도 사실은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굳이 예를 들자면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를 들자면 홍상수 감독님 영화를 비평할 때 태도가 마블 영화의 영화를 비평할 때 태도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다른 기준에서 봐야 되는데 한국의 장르 영화들은 대부분 같은 기준으로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서 몇백억이 들어간 영화와 혹은 아주 작은 예산으로 들어간 영화가 사실은 같은 영화라고 하는 것만 같이 공유를 하고 있지 전혀 다른 산업의 틀 안에 있거든요. 마치 마블 영화와 홍상수 김기덕 감독님의 영화와 같은 거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비평을 할 때는 특히 한국 영화가 비슷한 관점으로 비평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그게 더 심해져요. 근데 예를 들자면은 헐리우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픽사 애니메이션 비평할 때 태도는 당연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김기덕 감독님 영화를 비평할 때 태도와 픽사 애니메이션 비평할 때 태도도 다른 관점으로 비평을 하죠. 네. 근데 한국 영화다라고 한다면 같아져요.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좀 심한 편이고, 그러니까 늘 좀 개인적으로는 의문이었어요. 이게 저한테 이제 실사 영화를 해봐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혹은 이제 부산행이라고 하는 실사 영화가 나왔을 때 왜 사이비의 실사 버전을 안 만들었냐라는 식의 의견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의아한 거예요. 왜냐면은
사입이라는 영화를 이미 만들었는데 이거 다 그거를 왜 내가 작품이에요. 실사 버전을 왜 만들어야 되냐라는 그거 자체에 욕구가 없거든요, 사실은. 왜 사입, 어쨌든 실사를 그거 좋아하는 사람의 관점인 거죠. 아, 자기는 사입이가 실사로 되면은 더 완벽해질 것 같아라는 관점인 건데, 그거는 실사 영화를 좋아하는 관점이라는 거죠. 저도 대부분의 많은 영화들을 보면서 저건 애니메이션 같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늘 하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강요하지 않죠.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걸 좀 많이 강요하는 편이라서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불만 같은 거는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반성이 되는 대목이기도 한데 우리나라가 애니메이션 중심의 어떤 그 파트가 굳건하게 많이 이제 자리 잡는 게 아니라 실사영화 중심주의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 불만을 없애주려면 독립 애니메이션 자체가 한국 애니메이션 자체가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을 많이 가주시면 잘될 것 같아요. 사이버. 서울역이 이게 진짜 잘 될까요? 근데? 아니 왜 지금 갑자기 이제 본인을 이렇게 갑자기 흐리시면은 그러니까 연상 감독의 의도와 무관하게 어쨌든 그 두 가지 카드를 건거진 감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일을 할 수도 있고 실사적 영화를 할 수도 있고. 저는 지금 부산에 지금도 스코어를 보고 딱 하면서 놀라요. 이게 저는 아직도 부산행이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아니 그리고 하루에 10만이 넘게 나와요 이게. 근데 아직 항상 흥행 사이드 안에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실사 영화 이게 어쨌든 중심 산업이라고 봤을 때 영화 산업에서 실사 영화가 네. 야, 이게 실사 영화의 위력이구나. 이제 실사 영화의 맛을 들리네. 애니메이션 겨울왕국도 천만 갔어요. 그렇죠. 네. 뭐 서울역이 10만 가지 말라는 거 없지 않습니까? 네. 오늘의 기점으로. 근데 진짜로 서울역은 얼마 스코어가 예상이 안 돼요. 아예 예상이 안 돼요. 이게 누구도 이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5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지점인 것 같아요. 이 감독님께서 실사 영화를 이렇게 넘나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애니메이션 제작가로서의 또 면모가 있으시기 때문에 단순히 작품의 내용적인 고민뿐만 아니라 예산이나 규모나 이게 어떻게 흥행이 될 것인가 산업적인 측면들이 생각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제가 좀 엉뚱한 저는 서울역이 너무 재밌다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적인 측면을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 영화는 집이 갖는 의미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특히 서울역 안에서도 보면 계속 그 신도시 아파트 정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아름답게 꾸며진 집이 다 가짜 집이라는 게 드러나고 가출 소녀나 노숙자들도 집을 항상 꿈꾸지만 따뜻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집에 대한 모티브를 이렇게 드러내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비 영화에서의 그 좀비 영화의 좀 클래식한 영화를 좀 만들고 싶어 했는데 새로운 클래식이 그러니까 이게 좀비 영화를 접근해 나가는 방식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도전적인 방식으로 좀 접근하기 바랬는데 좀비 영화는 어쨌든 간에 그 배경이 되는 그 공간이 그 주제를 좀 거의 대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새벽의 저주 같은 영화에서 쇼핑몰이 그 되게 큰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제 제목은 서울역이지만 사실은 이제 영화가 진행되는 거는 서울역은 아니더란 말이죠. 회원역 쪽, 서울역에서 좀 떨어진 회원역 쪽인데 서울역이라고 하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서울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큰 역마다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고 발전의 상징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사회가 부서졌다라고 하는 거의 상징이기도 한 존재인데 결국에 이 영화가 좀비 영화고 좀비 영화라고 한다면 아포칼립스 영화라고 한다면 아포칼립스 영화에서 메인 테마로 사실 잡을 수 있는 공간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전 세계가 종말이 온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거기에 대척점에 있는 거는 사회의 최소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회의 최소단이라고 한다면 이제 가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비 영화에서도 되게 좀 많이 등장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집에 어떻게 갇혀 있다든가 아니면 집에서 뭐 좀비가 된 엄마가 계속 물 두드린다든가 뭐 그런 식의 요소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한 요소로 사실은 등장하는 게 세상의 종말을 다룰 때는 사실은 어떤 가족의 종말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집에 없는 사람의 영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에서 시작해서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대부분의 이제 뭐 좀비나 아니면 종말에 관한 영화들은 대부분 집 가정에서 시작이 돼서 파괴되게서 전 세계가 파괴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 영화는 어차피 집에 없는 사람들로 시작을 해서 반대 방향으로 좀 가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아포칼립스 영화들이 주는 좀 어떤 클래식한 생각하는 버전을 좀 반대로 계속 가보자라는 컨셉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장소가 모델 하우스가 돼야만 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간중간 막 뛰어가고 이럴 때 뒤에 보이는 그 광고판들이 예사로 지나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은근히 그 제가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너무 직설적일 정도로 그 광고판의 문구들이 좀 주제를 좀 대변을 하고 있는데, 해외 버전을 만들 때 이 광고판의 문구를 번역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좀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번역을 안 한다라고 했는데, 몇 번 작년부터 이제 해외 영화제 상영하고 해외에서 나오는 크리틱을 봤는데 상당히 되게 네, 많이 네, 그 컨셉에 대해서 되게 잘 알더라고요. 이 배경이 주는 메시지들에 대해서 뭐 그런 것들 보고 좀 되게 놀랐어요. 저는 몇 번 그렇게 놀란 적이 있어요. 사이비 같은 데에서도 되게 로컬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외국에서 보여지는 크리틱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명확한 거에서 놀라게 됐어요. 그러네요. 감독님 애니메이션 특히 한국 사회의 밑바닥 소리 같은 거 잘 보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세계적으로도 좀 통하는 코드가 있나 봐요. 근데 잘 팔진 않아요. 부산에 이런 거 굉장히 잘 팔리는데, 부산은 최고가를 찍었다 뭐 이런 얘기 막 듣고 부산에 뭐 해외 막 30억 팔렸다는데 서울역은 이렇게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국내 관객들이 도와줘야 되는 영화라서. 이게 애니메이션이 천대받기는 어느 나라를 가서는 네, 애니메이션이요 부활하라. 애니메이션이요 중심으로 올라서라. 이게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너무 궁금한 거 많이 여쭤봤는데 여기 어느 때보다도 더 궁금증을 많이 가지신 관객분들이 와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릴게요. 질문이나 아니면 감상을 같이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거의 한 10년 전에 지옥부터 거의 다 앞다니고 다 제가 애니메이션 보라고 애니메이션을 보라. 진짜 저 지금 궁금하신 점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입이랑 돼지랑 저는 참 좋게 하고 정확히 왜냐면은 흥미가 안 됐고 그 고난과 어떤 역경의 시기를 굉장히 길었던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버텨 오셨는지. 저는 언젠가 될 거라는 생각으로 좀 버텨왔었는데,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고민이 되는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애니메이션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어쨌든 간에 애니메이션을 대제왕 사이비 서울역까지 만들었잖아요. 이 모습은 제가 항상 꿈꿔왔던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면은 제가 원했던 감독, 어렸을 때 꿈꿨던 감독상이라고 하는 감독상은 사실은 엄청난 작품, 걸작을 만들어내는 감독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혹은 아주 뭐 엄청난 흥행을 하는 감독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제가 좋아하던 만화들이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던 만화들이 조금 다 B급스러운 만화들 좋아해요. 예를 들면 이도준지 같은. 근데 이도준지 작품들이 작품성이 있죠.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예술성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작품이 엄청난 걸작이라고 얘기하기 힘든 작품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약간
괴작에 속한다. 거의 괴작에 가깝죠. 그리고 뭐 비슷한 예로 후루야 미노루라고 하는 이나중 탐구를 만들었던 후루야 미노루 작가도 뭐 두더지란 작품 꽤 좋아하는데 뭐 그 이후에 뭐 범작도 많고 뭐 좀 후진 것도 많고 하는데 그냥 저는 후루야 미노루 작품을 그냥 매번 볼 때마다 뭔가 이 사람이 또 엄청난 걸 보여주겠지 막 이런 기대보다 그냥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는 스타일의 얘기가 그냥 좋아요. 이도준지도 그냥 이도준지 작품 중에서 뭐 단편 중에 막 말도 안 되게 끝나는 그런 단편이 많잖아요. 근데 뭐 그게 뭐 평가를 한다기보다 그냥 이도준지 스타일의 그림도 좋고 이도준지가 어떤 작품으로 얘기하는 그 스타일 자체가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런 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쪽에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되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돼지왕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사이드도 좀 이상하고 뭐 서울역도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뭐랄까 이런 이상한 애니메이션을 계속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물론 이게 너무 돈이 안 되고 이러면 사실은 제 역할을 못하면 사실 힘들어지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 않을까? 이도준지 늘 이상한데 이도준지 많이 아시잖아요. 꽤 돈 잘 벌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막 천만 영화를 사실 만들고 싶다기보다 그냥 적당히 이렇게 막 이상한 걸 만들어서 적당히 그런 거 이상한 거 좋아하는 또 이상한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두루두루 지내고 싶은 게 사실 원래 제가 좀 꿈꿔왔던 좀 감독의 모습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근데 돼지왕 사이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너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 예산으로 만드는데 저 예산만큼은 그래도 건져야 될 텐데 근데 그게 좀 너무 안 되니까 조금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혼란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부산행이 전작인 사이비 관객이 500배를 받거든요. 그렇죠. 네. 수치로 보자면 그러니까 이게 잠깐 혼란을 주는 것 같아요. 네. 혼란에 빠진 연상호 감독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네. 다음 얘기는 여기 앞에 계신 분. 네, 저는 우선 여기 말고 12일 금요일이었죠. 12일 압구정에서 시네마 통할 때도 한번 갔었는데 그때 맨 처음에 서울역을 봤을 때랑 이번에 두 번째로 서울역을 다시 봤을 때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뢰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뒷 배경에 뭐 신도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게 이 설명을 듣기 전에 오늘 볼 때부터 약간 그런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런 게 바로 감독님의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에 되게 감명 깊게 한 번 더 잘 봤고요. 아까 이제 아포칼립스 여기에서 세계가 멸망하는 거기에서 역행을 해서 집에서 끝내고 싶었다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거랑 연관을 지어서 저는 부산행을 볼 때도 그렇고 서울역을 볼 때도 노숙자이 한 사람의 존재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서울역에서도 최초로 병리에 물려서 다녔을 때 터뜨리는 사람이 노숙자이고 부산행에서도 전 처음에 볼 때는 노숙자가 되게 막 이상한 사람이 타가지고는 중얼중얼 혼자 거리고 그런 게 별로 저 사람은 뭐지? 라는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는 끝까지 살아남아 있으면서 많이 여자 2명이라는 사람이 살려주고 결국 희생을 한단 말이죠. 그거에 혹시 이제 노숙자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비중을 크게 잡고 뭔가 주제를 전달하는 감독님의 의도가 많이 들어있던 건지 아니면 서울역 부산역 이런 우연의 일치인지 그런 게 좀 알고 싶어요. 일단은 서울역에서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인이죠, 다 저희가. 일반인이 노숙자를 대하는 태도가 있어요. 사실은 불편하죠. 굉장히 어려운 존재인데. 그러니까 약간은 제일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종의 노숙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일상성의 생활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일종의 풍경이란 말이에요. 일상적 풍경인 거죠. 비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일상적 풍경인 거죠. 그게 사실 되게 타자화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일상화된
풍경인 거예요. 근데 서울역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면은 처음에 노숙자라고 하는 존재가 되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노숙자를 대하는 타자화된 거리감에서 예를 들자면은 뭐죠? 정부가 아니 공권력이 사실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타자화된 태도들 그런 것들이 점점 확산돼 간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부산행에서도 사실은 그런 게 사실 존재를 하죠. 노숙자라고 하는 존재가 되게 타자화돼서 존재하기 때문에 되게 무섭고 한데 어느 순간에는 서구라고 하는 존재가 노숙자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구가 왜 변화했는가? 서구라고 하는 인물이 부산행도 왜 변화했는가? 서구의 태도는 왜 그렇게 달라졌는가? 저는 그거는 되게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서구가 안전한 쪽 문 안쪽에 있을 때의 태도와 그 바깥쪽의 태도가 됐을 때랑은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은 그거는 저희가 여러 가지의 뭐 상황을 겪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어떠한 일 때문에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되게 타자화되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그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밖에서 볼 때랑 그 안에 있을 근데 사실은 서울역과 부산행 모두 다 가장 좀 중요하게 주제로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였어요. 어떤 인물들이 어떤 선 바깥에 있을 때랑 자기도 모르게 그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에 보여지는 풍경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좀 노숙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그 인물을 통해서 좀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진짜 근데 특히 이 영화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경찰 차벽 바깥에 있는 존재들과 안에 있는 존재들이 느끼는 특히 그 안에 있는 존재를 내가 그냥 아무도 모르고 타자라고 신경 썼을 때는 그 차벽 아무도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나한테 되게 좋은 거고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거기 한 명이라도 내가 아는 사람이 있거나 내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그야말로 아포칼립스 같은 풍경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네.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얘기해 주시고 여기 손 잠깐 계속 들고 계셔 주실래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부산행은 아직 안 봤는데 그런 분이 계시네요. 2명 살아요. 서울역 보고 이렇게 부산행이 보고 싶어서 정주행을 하시려고 이렇게 참고 있는 거 굉장히 아무튼 질문은 여기 보면 이제 약간 제가 보기에는 사회 부조리 이런 쪽으로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그런 감독님의 의도가 보였었는데 그 마지막 거의 클라이막스 부분 보면 약간 특수부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좀비로 한번 밀어보려는 좀 사회 전복적인 그런 게 엔딩이 나온다는 거죠. 그쪽도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셨나요?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런 거였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비의 이미지가 진격하는 뭐 약간 시위대 같은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영화 중간 내내 좀비를 괴물로 사실은 보여지다가 엔딩에 보면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혁명 부대 같은 느낌이 좀 든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제가 좀비 영화에서 사실 이제 좀비 영화에서는 늘 그런 어떤 뭐 메시지 같은 게 있죠. 그리고 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비 영화는 좀비 사태가 해결이 되면서 끝나는 영화는 거의 없어요. 그런 건데 그런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비 영화에서는 이제 관객들한테 감정적으로 그런 사고의 전복 같은 걸 심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사고의 전복까지 한번 가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었어요. 네,
부산행을 보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딸들은 아주 섬세한 유도를 잘 읽어주셨네요. 부산행을 보신다면 아마 더 큰 거를 읽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얘기해 주실 분? 네, 여기 주문 티셔츠 입으신 분 잠깐 숨만 계속 예. 아까 부산의 결말에서 2명 살아남았다고 해서 말씀인데요. 영화상에서 실질적인 활약은 남자들이나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이 강자 같은 사람들이 한다고 보는데 최후에 살아남은 거는 여자랑 어린 아이였어요.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좀비 영화를 많이 안 봐서 그럴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강자가 활약하고 싶고 마지막에 아까 사람이 법칙 같은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사실은 뭐 레지던트 이블 같은 경우에는 여전사 나오고 밀라요. 여고기치가 나오기도 하고 아닌 케이스가 꽤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부산행에서 여자 캐릭터가 저는 이렇게 수동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왜냐면은 뭐 성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적극적인 인물이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일에 어떻게 보면은 해결을 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뭐 육체적인 액션을 보이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꽤 많은 부분을 이제 영화에서 어떤 뭐 부분을 해결한다거나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구한다든가, 아까 얘기했던 그 좀 타자화되어 있는 노숙자라고 하는 인물을 자기네 편으로 사실은 끌어들이는 사람도 사실은 성경이기 때문에 그럼 저는 이게 그렇게 크게 여성 캐릭터가 이렇게 막 수동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가끔 이제 리뷰 보면은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약간 애기가 수완이라고 하는 애기, 보통 어린 아이들이 뭐 압류할 캐릭터로 나온다고 수완이 압류할 캐릭터로 초반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수완이가 어떤 면에서 압류화를 한다는 거예요? 수완이가 뭐 여기서 사태를 악화시키는데 전혀 뭔가를 한 적이 없는데 압류가를 안 하니까 이제 많이 발생했나 보죠. 사실 그러니까 수완하고 성령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이 영화에서 사건을 악화시키는데 전혀 어떤 뭔가를 하지 않고 가장 어른스러운 캐릭터죠. 네. 가장 어른스러운 캐릭터고, 저는 아까 뭐 감독님 얘기하셨는데 소구가 변하게 된 것도 이쪽 편에 있기도 하지만 이쪽 편에 있게 된 게 소환 때문에 그렇게 된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숫자도 얘가 챙겨야 되고, 뭐 오히려 소환에게 그 위기 상황에서 가르침을 받고, 맞아요. 그러니까 딸에게 올바른 태도를 보여줘야 되니까 무섭지만 참아야 되고, 이런 캐릭터들이 그런 생각 들죠. 용석 같은 캐릭터는 여자 캐릭터가 됐을 것 같아요. 김희성 선생님 네. 하신 캐릭터 말씀하시는 네. 거죠? 약간 어쨌든 이미지로만 보면은 여성 캐릭터들이 좀 약간 뭐랄까 대상화되어 있는 느낌이 좀 확실히 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막 아주 멋진 여자 악역 같은 경우에도 한국 영화에서는 사실은 좀 보기 힘들거나 그러니까 대물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조절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여성을 했으면 큰일 나요 감독님이. 아니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젠더 이슈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예를 들자면은 젠더 이슈가 뭐 여성 캐릭터나 여자 배우에게 뭐 좋은 역할만 맡기고 아니면 액션만 맡겨라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영화 역할 안에 정당성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역할이 굉장히 뭐랄까 대부분 중요한 역할들이 좀 너무 남자 배우들이 하는 좀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옛날에 그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렇죠. 나 전도연 씨가 이혜영 씨가 그런 영화들이 요즘에 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되게 매력적인 여자 악역이 나오는 영화가 흔치는 않은 거예요. 차이나타운, 무슨 거죠? 네, 다음에 감독님이 만들어 주실 거라. 네, 제가 한번 진짜 하면서 분명한. 그 다음 얘기해 주실 분 여기 끝에 계신 여자분 드릴게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부산행이랑 서울역 계속 보면서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주인공이나 아니면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죽는 장면들이 좀 나와서 저 그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저 장면에서 어떻게 하고 갈
구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계속 죽는 걸 보면서 혹시 거기서 감독님이 의도하신 게 있는지 그게 좀 뭐 그게 되게 남을 구하면 죽는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를 들면은 영화가 이제 흘러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 영화가 전형적인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긴장감 같은 걸 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런 요소들이 좀 필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서울역에서 좀 특히나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너무 뭔가 중요한 인물 같아 보이는데 갑자기 그냥 맞아요. 쏴닥 죽여버리고 있는 그런 것들 자체가 영화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영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뭐 약간은 그런 긴장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영화 내에서 사실은 그런 긴장감을 주면은 그 뒤에 나오는 엔딩이 전형적이든 아니면 전형적이지 않든 사실은 전형적이면은 되게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고 전형적이 아니면은 되게 뭔가 좀 어둡게 사실 느끼겠죠. 그런 되게 요소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일종의 비일상성이나 아니면 의외성 같은 거는 영화 속에서 좀 항상 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여기 남자분께 가요. 부산 서울역 되게 잘 봤고요. 제작 과정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부산행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업영화다 보니까 투자나 이런 게 좀 여유롭다 보니까 좀 표현하고 싶은 그런 걸 금전적으로 좀 많이 좀 포함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서울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애니메이션이고 장편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투자라던가 이런 금전적인 서포트가 많이 부족할 거라 생각되는데 그래서 스태프들을 좀 보니까 제작 스태프들도 그렇게 막 여유가 있고 막 이러신 것 같지 않더라고요. 동화나 뭐 아파트로 이제 보면은 몇 명 안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제작 과정은 어느 정도 걸렸고 힘드시 만들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는지 좀 사실은 서울역 같은 경우는 진짜로 저희가 뭐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은 진짜 다들 상상하시는 게 이런 데에서 막 수백 명이 막 일하시는 픽스하나 막 이런 생각하시는데 진짜 몇 명 안 돼요 사실은. 그냥 진짜로 작업하시는 거 보면은 아마 약간 되게 웃기실 거예요. 뭐 한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소비 같은 애들이 그림 그리는 서울역은 사실 되게 편했어요. 일하는 게 제가 어쨌든 그 몇 명 안 되는 스태프들이지만 대지왕 사입이 계속 같이 했던 스태프들이고 제가 뭘 중요시 여기고 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를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역 같은 경우는 한 10개월 정도 작업을 했는데 굉장히 편하게 했어요. 사실은 작업 자체를 되게 제일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사입이 이와 대지왕을 통틀어서. 그리고 부산행은 사실은 워낙에 그렇다고 해서 부산행이 예산이 되게 큰 편은 아니었어요.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여름 여름 블록버스터는 뭐 150억이 그냥 훌쩍 넘어갔는데 저희는 한 80억 정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었는데 워낙에 스태프들이 전문성들이 다 있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은 사실 산업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성이 사실 있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대부분 경험이 적을 수밖에 없죠. 경험이 적을 수밖에 작게 만들어지고 만들었으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되게 잘했던 친구가 몇 년 지나다가 뭐해 그러면 딴 일 하고 있어요. 동경에서 옷장 사고 있어요. 뭐 그런 식이에요. 키스트리에 옷집 하고 있다고 그러고 뭐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노하우가 사실 이렇게 쌓이지 않아요. 많다 보니까 주먹구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우 감독은 지금 이제 세편 애니메이션 한다고 했잖아요. 메인 스태프들이 대장 때 좀 바뀌고 사이비 하고 서울역까지 그때 넘어왔고 그 이성근 감독의 작품까지 쭉 이어서 오기 때문에 그 한국에는 이제 없던 일단 TV 애니메이션 시리즈 하는 이제 팀들은 있거든요. 회사죠. 상당히 큰 이제 뭐 아이코닉스 이런 큰 프로덕션인데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하는 프로덕션으로는 네 편이나 해본. 그리고 뭐 다른 영화까지 하면 발광하는 데서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면 대여섯 편을 지금 불과 4, 5년 사이에 했기 때문에 상당한 노하우가 쌓인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이제 그 스튜디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주목할 만한 그런 스튜디오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지금 성장했다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충만한 그런 스튜디오를 이끌고 계십니다. 또 다음 질문해 주실 분 여기 앞에 남자
그만큼 본거 아니지 아니지 뭐 스포일러 따위는. 저는 원래 다른 사람이 다 죽는다고 얘기를 했어가지고. 아 그래요? 부산행에서 아, 저 거기 되게 군인들도 살아나고 그래서 서울역 되게 그 얘기했던 집이나 그런 경찰들 군경 대응이나 그런 것들 저 되게 인상 깊게 봤었고, 그리고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 포주 아버지로 나왔던 인물이 포주로 갑자기 바뀌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반전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 인물의 대응 방식도 갑자기 확 바뀌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반전이 일어나면서 그럼 그 이전에 그 대응 방식들이 약간 이해가 저는 좀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해됐던 그런 필사적인 구출 행동들이 그 사람이 근데 포주라는 게 드러났다면 그 인물이 포주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부분이 약간 좀 반전을 하면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이해하기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납득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 이게 원래 전사가 자체가 없었고요. 그런 거였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닌데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찾았냐면은 얘한테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거를 너무 화가 난 상태여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진짜 전사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연기로 그냥 보여주고 싶어요. 뭐 이런 그냥 저 사람이 관계가에 대해서 욕이 튀어나오고 정말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찾았구나. 근데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식의 스토리텔링 방식에 대해서 늘 좀 뭔가를 실험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제 뭐 그게 안 됐다고 하면은 좀 뭐 그게 좀 잘 안 된 걸 수도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됐다고 하면은 사실은 근데 늘 제가 뭔가를 실험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시나리오 상에서의 완성된 무언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지키다가는 영화의 힘이라고 하는 게 되게 애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완전히 빼고 뭔가를 갈 수 있는 그 테크닉에 대해서 늘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옛날부터 그게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방금 보셨던 지옥 같은 작품을 보더라도 남자친구가 바람 핀다라고 하는 게 사실 되게 큰 반전인데 그거에 대한 곡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 그냥 반전을 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저 이제 시나리오 쓸 때 생각했던 거는 왜 그 반전이 곡선이 필요가 없었냐면은 그냥 바람을 핀다라고 하는 건 되게 보편적인 일상이거든요. 다만 이 영화에 그게 등장할 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막 묵시록적이고 환타지, 다크 환타지 같은 거에서 갑자기 아침 드라마 같은 뭔가 요소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의외성을 갖는 거지. 사실 그 자체로서는 납득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뭐랄까요 시나리오상에서의 뭔가를 근데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뭐 바람빛을 부른다라는 곡선을 막 여기 사방에 깔다 보면은 영화가 그냥 좀 이렇게 희망이가 쓱 없어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서울역에서도 좀 그런 것들 근데 사실은 대지왕도 그렇고 사이비도 그렇고 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에서 모든 거를 그러니까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밋밋한 이야기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뭐 호불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강한 이야기의 힘을 가진 걸 만들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항상 후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로 어떤 관객들한테 호응을 어느 정도로 얻는가 100%는 힘들겠지만 한 70%, 80%는 사실은 스토리텔링에서 쓸 수 있는 방식들은 좀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냥 화가 많이 나서 너무 막 무슨 일인지 저도 몰라요. 무슨 때문에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시나리오를 봤잖아요. 풍경이나 여기 막 준비가 나오고 긴장이 되지만 영화적으로는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그렇구나. 상상이 안 되고 너무나 이제 평이하게 아버지가 딸을 찾는 얘기 중에 이제 준비가 나오는 걸 보여주는데 시나리오는 확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되나? 복선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영화의 제목이 윤순용 씨가 연기하고 그래서 복선이 좀 깊게 느껴져요. 목소리 처음에 그 사장한테 전화 오는 약간 분위기 화면이 조금 약간 그게 그리고 몇 개의 목소리 더 있는데 그게 제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이 서울역 보고 만약에 얘기했던 게 아니 기용이 목을 막 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 갑자기 사람 목을 그렇게 잘 들시나요?
그러냐 약간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석규는 처음부터 좀비가 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 아줌마도 애패드십 해서 사람이라는 거죠. 이미 거기에서 이 사람은 프로페셔널. 좀 이상한 사람 그리고 회사 때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 맞아요. 네. 근데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게 최근에 한국 영화 보면서 되게 아기가 막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과거 장면이 끼어든다거나 모든 걸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맞추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되게 심심하겠고 지루하게 느껴질 때마다 내가 영화를 보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게 완벽한 설명인가 과연 그런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를 어떤 식으로 정당하게 놀래키는 영화를 만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연출 기법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 관객과의 대화는 너무 좋죠. 근데 이 자리도 이제 끝내야 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끝으로 질문 간단하게 해주실 분 한 분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분께 마지막 마이크를 드릴게요. 간단하게 두 개만 간단한지 안 간단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산행에는 TV나 라디오 이런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 서울역에는 한 번도 안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여자 주인공이 그 모델하우스에서 잠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을 꿈으로 볼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간단치 않아. 이후의 상황이 꿈이냐고? 새로운 해석인 것 같아요. 꿈이라고 볼 수 있냐고요? 아닙니다. 꿈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제가 이제 서울역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이제 뭐 내부 시사나 뭘 할 때 제일 많이 사람들이 야 여기 너무 이상하다 왜 이렇게 하냐라고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엔딩 뒷부분에 가서 플래시백이 아니라 페이드아웃이 두 번이 나와요. 페이드아웃 페이드인이 두 번이 나오는데 그 호흡이 좀 되게 이상해요. 특히 떨어지고 나서 윙윙 하고 되게 호흡이 좀 이상하고 잠들고 나서 또 깨울 때의 호흡도 좀 이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는 그 이상함이 사실은 뭐랄까 연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 탁 떨어지면서 페이드인 페이드아웃이 되게 이상한 호흡으로 딱 되면서 관객들은 막 그 전까지 막 엄청난 속도로 추격을 되면서 왔는데 갑자기 뭔가 영화가 뭔가 이렇게 필름 롤이 잘못 바뀐 것처럼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꿈일지도 모를 것 같은 연출로 한번 페이드인 아웃을 하다 보니까 약간 거기에서부터 오히려 저는 이 뒤에 반전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여러 가지의 긴장감을 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영화의 호흡을 갑자기 헝클어뜨리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영화적인 긴장감을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것도 다 제가 개발한 게 아니라 제가 영화를 보면서 몇 번 그런 경험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되게 편집이나 이런 게 부드럽게 가다가 갑자기 툭툭툭툭 막 이렇게 그러면은 마음속에 뭔가 긴장이 확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가 딱 던져질 때는 훨씬 좀 감정이 확 커지는 경험을 제가 이번 영화를 볼 때 해가지고 이번 영화에서도 좀 그런 거를 좀 막 쓰고 싶었던 것 같다고요. 그리고 부산행에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좁은 공간이자 넓은 공간인 전대미문 전대미문 재난 상황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미디어라고 하는 게 좀 활용이 좀 되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그런 거였어요. 부산행에 있는 사람들이 고립된 건데 여기서 고립다라고 하는 건 공간적 고립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립까지 포함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핸드폰을 되게 할 것이냐 안 되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처음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되게 하는 쪽으로 봤어요. 왜냐면은 정보가 너무 많다 보면 사실은 이게 정보가 없는 거나 사실은 다름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일어난 일보다 더 크게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없는 말이 진짜인지 모르는 상태로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고립감을 폐쇄성을 느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서울역은 그게 안 나오는 이유가 미디어. 서울역에서는요? 네. 그거 물어보시고요. 네. 서울역에서는 사실은 미디어가 사실 이게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미디어가 도달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도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저는 이제 시위 같은 거 영상을 좀 자주 보는 편인데 옛날에도 뭐 용산 같은 경우에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도 그게 진짜로 아프리카 TV나 뭐 파라 TV 이런 거를 인터넷 매체를 바꾸지 않으면은 정식 매체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사람한테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서울역이라고 하는 하룻밤 일이기 때문에 미디어가 도달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서울역이 그 좀비가 나타나자마자의 밤 일이고 그 아침에 이제 일어나는 게 부산의 일이다 보니까 여기가 급박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열띠게 영화도 봐주실 때 그렇구나 이렇게 오랜 시간을 관객과에 대해 하는데 다 추억추억한 눈으로 바라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으로 두 분 인사 말씀 꼭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역 스코어가 진짜 궁금해요. 네. 정말 궁금하고 애니메이션 같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성하고 실사도 하겠지만 애니메이션 감독으로서 그 행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네, 들고 맞습니다. 이성원 감독이나 장혜영 감독 극장용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들도 궁금해해요. 그래서 일정하게 좀 흥행까지는 아니더라도 관객들이 좀 보고 회자가 많이 되는 작품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관객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올해 애니메이션을 하는 사람으로서 거의 올해 다 해본 것 같아요. 다 해보는데 뭐냐면 일단은 서울역이 지금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는? 네, 이성원 감독님의 카이 거울로스에서 진짜 가족용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거 역시 개봉을 앞두고 있고 제작하신. 둘 다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둘 다 안 됐을 때 이제 최후의 어떤 카드로 제가 준비를 한 게 있어요. 이게 졸업반이라고 야한 애니인데 야한 애니. 야한 애니셨죠? 네, 야한 애니메이션인데 이거는 극장에 안 들고 이제 극장이 너무 잡기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IPTV로만 이제 할 거예요. IPTV로 할 건데 요게 지금 다 이게 요 책 중에 뭐 하나만 걸려가 요걸 애니메이션 산업을 내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세 중에 뭐 하나만 걸려라는 마음으로 지금 올해 아마 이 세 편이 지금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면 졸업반 그리고 이게 다 야한데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야한데 재미기까지. 네, 재밌어요 이게. 되게 어둡고 되게 어두운 연애물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야하기도 하고요. 그게 제일 잘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잘 되면은 그걸 중심으로 이제 저희 끝으로 이거 함께 외치면서 두 분께 힘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한국 애니메이션 부활하라, 부활하라. 네, 제가 한국 애니메이션이 하면 부활하라 해주세요. 한국 애니메이션이요? 부활!